살인사건을 푸는 방정식. 폴 페어맨 미스터리.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을 신경 쓰이도록 만든다. 당혹과 의아함. 한쪽으로 생각했다가 다른 쪽으로 생각했다가 다시 돌려 생각하는 것. 하지만 절대로 확실히 아는 것은 없는 상태. 속임수에 당하는 것도 나쁘지만 속임수에 당한 것인지 아닌지 의아해하는 것이 더욱 힘들다. 또는 온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당신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던 것은 아닌지 의아해하는 것은 더욱 힘들다. 언젠가 그 사건은 해결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즉 도노반과 나는 확실히 모든 것을 알 수도 있다. 어떤 사건 이야기냐고? 잠시만 기다려라. 이제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2명의 강력계의 형사들이 방문했던 그 어떤 범죄 현장보다 이상하고 참혹한 살인 현장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곳은 그랜드가 근처 열번가에 있는 술집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아마 당신도 그 술집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 사건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다. 그 사건은 모든 신문에 실렸다. 하지만 전체 이야기는 전혀 알려진 바 없다. 그곳에 먼저 도착한 순찰대의 친구들의 요청 덕분에 우리는 그것으로 달려 들어갔다. 우리가 술집 안으로 들어가자 내가 모르는 경찰관이 엄지손가락으로 누워있는 젊은 남자를 가리켰다. 그의 머리는 술집 바에 얹혀져 있었다. 경찰관이 말했다. 가로등보다 더 죽은 상태라는데 제 돈을 걸 수 있어요. 23세에서 24세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거기에서 잠들어 버린 듯한 모습으로 거기에 엎어져 있었다. 사실 그는 너무 많은 술을 마신 것이 맞았다. 영원 동안 잠들어도 깨지 못할 정도의 양이었다. 그는 엄청난 술을 먹고 누운 것이었다. 그 술집의 주인이 앞치마를 허리에 두른 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바 뒤쪽에 서 있었다. 진정한 당혹스러움을 드러내는 모든 흔적을 드러내는 표정이었다. 내가 말했다. 강력계 케네디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술집 주인이 어깨를 으쓱이더니 마른 입술에 침을 묻히고 말했다. 나도 몰라요.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나는 너무 겁이 나서 경찰을 불렀고요. 그 젊은 남자는 아까 말했듯 시체 안치소에 들어가야 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그냥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순찰대 친구들이 시립병원에 연락을 했고 인턴 몇 명이 산소호흡기를 들고 왔다. 그렇지만 인턴들은 그 기구를 사용할 필요 없었다. 인턴들 중 한 명이 그 젊은 남자의 입 근처로 코를 가져다 댔다. 그러더니 술집 주인에게 물었다. 이 사람에게 술을 줬나요? 술집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 술집에 들어왔거든요. 술병을 좀 보여줘요. 술집 주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선반에서 술병 하나를 꺼내서 바 너머로 밀었다. 그 인턴이 술병의 냄새를 맡더니 얼굴을 찌푸리고 말했다. 이 술병 안에는 뉴저지 사람들 전체를 죽일 만한 양의 비소가 들어있어요. 비소라고요? 술집 주인이 비명을 질렀다. 그 무슨 미치 소리예요. 내 술집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비소를 먹이지는 않는다고요. 인턴이 도노반과 나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당신네 구급대하고 감시교원들을 불러요, 형사님들. 이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젊은 남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다. 아서 데이비스라는 이름이 적힌 신분증을 제외하고는 지갑 안에 뭔가 이상한 것은 없었다. 감식요원들이 왔고 한두 시간 동안 그 친구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이것저것을 검사했다. 그 후 우리는 그사구려 술집의 출입 금지선을 치고 문을 잠그고 술집 주인을 데리고 경찰서를 갔다. 그가 현장에서 본 것을 너무 단순했다. 데이비스가 술집 안으로 들어와서 술을 주문했다. 주인이 술을 줬다. 데이비스가 그것을 한 번에 들이켰다. 그리고 데이비스가 쓰러졌다. 그 술집 주인의 이름은 티모시 가버였다. 그는 중년의 술집 운영자였고 자신의 사회생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술집에서 일했다. 우리는 그의 정보를 범죄정보국에 넘겼고 그가 깨끗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우리는 신문실에서 그의 앞에 앉아서 그에 대해서 더욱 깊이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데이비스에게 악감정을 가진 이유가 뭔가? 가버는 창백한 얼굴로 아래턱이 사라진 유령처럼 보였다. 그의 손이 떨렸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나를 도와줘요. 오늘 이전에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당신 생각에는 우리가 그 말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도노반이 물었다. 지금 학생들하고 장난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당신이 독살했다고 말하는 건가? 내가 말했다. 어쩌면 장난으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 내가 그를 독살한 것이 아니에요. 가버가 간청하듯 말했다. 내 말을 믿어주세요. 당신 말은 술병에 독이 없었다는 말인가? 물론 그 안에 독이 들어 있기는 했죠. 그 말은 나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내 말은 내가 그 독을 술병 안에 넣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나는... 지금 당신 말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가 죽은 다음 시체를 뒷골목 쪽으로 빼돌리려고 했는지 막상 그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니까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이야기겠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데이비스가 당신 술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다려서 술병에 독을 넣은 거라고. 아니에요. 그건 그냥 평범한 술병이었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지? 모든 술집에는 자신들이 미는 브랜드의 위스키가 있어요. 바위스키라고 부르죠. 손님이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특별히 밝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바위스키를 내놓는 거예요. 내 눈에는 그가 서서히 용기를 되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이전처럼 조용하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 지금 그 같은 술병으로 다른 손님들도 술을 줬다는 이야기인가? 내가 물었다. 그가 자신의 마른 입술을 혀로 빨더니 눈을 아래로 내렸다. 그리고 대답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술병 안에 비소를 넣기 전 이야기지. 나는 그 술병에 어떤 독도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들은 그냥 내가 그를 죽였다고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지?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알지 못하고 당신들은 그렇지 않다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 어떤 악감정도 없는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믿게 만들 생각인가요? 당신들 생각으로는 내가 미쳤거나 뭐 그런 건가요?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겠지. 내가 대답했다. 도노반이 그의 눈을 가늘게 뜨더니 가버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은 지금 뭔가를 숨기고 있어. 이봐, 그냥 털어놔. 그냥 말하라고. 또다시 뭔가 죄책감이 느껴지는 표정으로 가버가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죄책감이 느껴지는 표정만으로는 한 사람을 사형대로 보낼 수는 없다. 게다가 가버는 우리를 제대로 골탕 먹이고 있었다. 적어도 짧은 시간 동안은 그랬다. 우리는 의심을 가지고 그를 체포했지만 뭔가 강력한 뭔가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를 기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도노반과 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서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상황을 곱씹었다. 서장 역시도 큰 도움은 되지 못했고 그저 계속 시도를 해보라는 충고만 해줄 뿐이었다. 우리는 서장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건져보겠다고 대답하고 다시 술집으로 돌아갔다. 그 건물의 주인이 그곳에 왔다 갔고 순찰대 경찰관이 그 술집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도노반과 내가 문을 열고 순찰대 경찰관에게는 원래의 순찰 임무를 수행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안으로 들어갔다. 술집 안은 아주 조용했다. 텅 빈 술집보다 조용한 곳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내가 말했다. 그래,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 도노반이 어깨를 으쓱였다. 할 것은 딱히 없지. 그리고 뭔가 외부에서 터지기 전까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벌어질 일이 없다는 것을 자네도 알고 있잖아.
그래, 맞아. 그가 한 말의 의미는 제보자 같은 사람에게서 제공된 새로운 증거나 관점 같은 것이 제공되는 것이었다. 혹은 데이비스나 가버의 신상 조사를 하는 사이 뭔가 새로운 것이 발견된다거나 하는 의미였다. 그러나 뭔가 새로운 것이 바로 그 술집 안에서 떠올랐다. 그것도 매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바디에서 튀어오르더니 말했다. 안녕하세요. 우리를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서면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를 노려보던 도노반이 거친 소리를 내뱉었다. 이런 빌어먹을 당신 도대체 누구야? 내 이름은 테니슨 달림풀이에요. 무슨 이름이 그런 식이지? 그 남자가 바디에서 옆으로 돌아 우리 쪽으로 나왔다. 나는 내 이름을 좋아해요. 저는 잘 쓰고 있거든요. 만약 제 이름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 위로 맴도는 비웃음을 본다면 그가 결코 죄송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했다. 그는 중간 크기의 몸을 가진 매력이 전혀 없는 남자였다. 하지만 손가락을 들어서 어느 부분 때문에 그 매력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는지 지적할 수는 없었다. 그는 잘생긴 얼굴도 아니었지만 추악한 얼굴도 아니었다. 그는 슈퍼맨의 몸체를 가진 것도 아니었지만 장애자라거나 기괴한 형상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그의 뭔가가 보자마자 그를 싫어하게 만들고 그 싫어하는 감정이 계속해서 머물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달림풀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혐오감이 높아지도록 만드는 것을 즐기는 듯 보였다. 그는 습관적으로 비웃음을 얼굴 위로 떠올렸고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뭔가를 베는 듯 들렸다. 내가 물었다. 도대체 당신 여기에서 뭘 하는 거지? 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출입구는 막혀 있어. 그리고 그 앞에는 경찰관이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문 자체가 잠겨 있었다고. 뒷문이 있어요. 그 뒷문 역시 잠겨 있지. 자물쇠라는 것이 웃긴 장치죠. 어떤 바보라도 그런 엉성한 장치는 금방 처리할 수 있거든요. 도노반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이봐 친구. 지금 당신은 그 말을 통해서 스스로를 문제로 몰고 가는 중이라고. 이제 이야기해봐. 여기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똑바로 말해. 빨리 말하라고. 가스 검침을 하고 있었어요. 왜지? 가스 검침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나는 가스회사에서 일해요. 그리고 여기 이곳은 내 검침 구역이고요. 내 생각에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 생각이 맞는지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죠. 그런지 안 그런지는 경찰서에 가서 알아보자고. 나를 체포하는 건가요? 그럼 뭘 한다고 생각하지? 달림폴은 확실히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가 짜증스럽다는 듯 고개를 흔들더니 말했다. 그래요,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사는 멍청한 세상이죠. 멍청이들로 가득 찬 세상 말이에요. 정말로 그래요. 보통의 경우 나는 느슨하게 사람을 대하는 편이었다. 그렇지만 사람을 슬슬 약 올리고 짜증나게 하는 재능을 가진 그놈 덕분에 나는 화가 났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똑똑하다면 고작 가스 회사에서 일하면서 검침 일이나 하고 있는 건가? 그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를 보면 나를 짜증나게 만들어 폭발하게 한 것에 대해서 행복해하고 있었다. 최근에 여기에 왔거든요. 내가 계획한 것을 제대로 시작할 때까지는 아주 적당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도노바는 그 남자를 잡아채고서 밖으로 끌어낸 다음자까지 밀어붙이는 것으로 자신의 화를 분출했다. 달림풀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지만 도도바는 그와 상관없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준의 거친 행동으로 그를 다뤘다. 그리고 그의 거친 행동이 이 이상한 침입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도노반의 거친 행동을 자신이 도노반을 화나게 만들었다는 징표로 여기는 듯 보였다. 사실 그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경찰서로 가는 동안 그가 몇 마디의 모욕적인 이야기들을 던졌다. 하지만 우리는 꾹 참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1cm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한다면 1km를 넘어서서 그를 박살내고 모든 것을 끝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신문실에서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가 괴롭게 만들었다. 그의 눈에는 강한 불빛을 정면으로 비쳤고 그의 얼굴에는 담배 연기를 바로 내뿜었다. 입속으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도노반이 물었다. 좋아, 이 미친 자식아. 이제 농담을 그만두자고. 그 술집에서 뭘 하고 있었지? 가스 검침이요. 계량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농담은 그만하자고 이미 이야기했을 텐데. 당신들은 이미 내 신분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가스 검침 말고 다른 이유로 그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질문을 하는 거야. 아마도 지금 당신은 스스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 같군. 이 모든 것이 너무 멍청하군요. 이 모든 과정이 당신이 나에게서 느끼는 불쾌함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우리 회사에 전화를 꺼는 거예요. 데이비스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뭘 알고 있지? 그냥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 정도예요. 정말로 특이한 방정식이죠, 안 그래요? 내 생각에 달림풀과 만난 처음부터 우리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증거 같은 것은 하나도 없고 그를 연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동기는 개인적인 불쾌감이라고 주장했을 때 그는 정확한 이야기를 한 것이었다. 마침내 내가 밖으로 나가서 가스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달림풀을 놔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듯하여 그 전화를 일부러 미루고 있다는 것 역시 깨달았다. 내가 신문실로 돌아가서 도노반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를 놔주는 것을 망설였다. 이봐, 알겠지? 그가 가스 검침원을 노려보면서 말했다. 그래도 우리는 당신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어. 무슨 죄로요? 무단 침입이지. 잠긴 문을 억지로 열고 그 술집으로 들어갔으니까. 아, 그렇겠군요.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지? 왜냐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당신에게는 너무 작은 승리가 될 것이고 또한 그런 짓이 단순한 불쾌감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 스스로의 눈에 비춰봐도 너무나도 속 좁은 짓으로 느껴질 거예요. 도노반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어쩔 수 없이 삼키는 동안 나는 달림풀이 말한 것들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말했다. 이봐 친구. 당신은 정확히 어디에서 온 건가? 맞아. 이 친구가 몇 가지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기는 했어. 생각해보자면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사는 멍청한 세상이죠. 멍청이들로 가득 찬 세상 말이에요. 이런 말을 했어.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 최근에 여기에 왔다는 이야기도 했거든. 이제 뭔가 생각이 나네. 그렇다면 내가 당신들이 지구라고 부르는 행성 너머 있는 어떤 장소로부터 왔다는 것일 수도 있겠죠. 아니, 말도 안 돼. 당신은 미친 멍청이야. 아마도 우리가 당신을 계속 묶어두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어. 그가 비웃음을 띤 얼굴로 나를 바라보더니 자신의 손가락 위에서 대답할 거리를 찾는 듯 보였다. 나는 당신들 행성에서 아주 먼 곳으로부터 왔어요. 나는 미치광이가 아니에요. 멍청이도 아니고요.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여기에 묶어둘 수 없어요. 나는 도노반을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부드러워지더니 아주 약한 경멸감을 띤 어조로 바뀌었다. 그냥 대답해. 이 친구야, 당신이 어디에서 왔다는 거야? 아르바 마조리스에서 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슨 단어인지 찾아보느라고 애쓸 필요 없어요. 당신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의 상상 너머에 있는 행성이니까요. 물론 똑똑하다라는 말을 내가 굉장히 느슨하게 쓰고 있는 중이라는 것은 알아둬요. 그런데 당신은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지? 내가 말해준다고 해도 당신들이 그 말을 이해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당신들의 초보적인 정신으로는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수학적인 우연과 실수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우연이 다시 발생할 확률이 1000만 분의 1도 안 된다는 것, 역시 이해 못할 거예요. 도노반이 기대감에 찬 얼굴로 웃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가 정말로 당신을 정신병원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군. 당연히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가 그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건가? 왜냐하면 만약 당신들이 나를 정신병원으로 넘기면 당신들의 그 멍청하고 유치한 살인 사건을 풀 길이 없어지니까요. 그 순간 나는 제대로 된 순간을 맞이했고 그 안으로 달려들어갈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렇다면 당신은 뭔가 숨기고 있었군. 만약 당신 말이 누가 데이비스를 죽였는지 내가 안다는 의미라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살인자를 찾아낼 수 있느냐는 의미라면 맞아요. 이박 이 친구야. 도노반이 사납게 숨을 몰아쉬면서 말했다. 여기 이 친구도 형사라고. 달림풀이 나와 도노반 사이에 비웃음을 띤 미소를 내뱉었다. 그건 순수하게 수학적인 문제예요. 내가 온 세상에서는 당신들에게는 1학년에 해당되는 학생들조차 그것보다는 훨씬 어려운 문제로 공부를 시작한다고요. 그렇다면 그냥 종이와 연필만 주면 살인사건을 풀 수 있다는 건가? 그 말이야? 확실히 그 말이 맞아요. 그 순간 이후로도 나는 그 순간에 정확히 내가 달림풀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해 내려고 했었다. 그 순간에는 혐오감이 내가 가진 모든 감정을 초월했다. 그러나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그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미워하기를 원한다는 확신으로부터 감정적인 불쾌함이 떠올랐다. 또는 적어도 그는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것이 그 순간 나의 반응의 일부였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반응의 이유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다. 애매한 공포의 요소가 존재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의 확신할 수 있는 느낌이 있었다. 눈앞에 앉아있는 불쾌한 미치광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실제로 해낼 것이라는 아주 애매하고 불합리한 확신이 존재했다. 마침내 그 느낌이 내게 자각되었을 때 내가 분노를 느끼며 그 느낌을 거부했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순간 도노반 역시 뭔가를 거부하는 중이라는 것 역시 알 수 있었다. 그는 비웃음을 띤 표정으로 달림풀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나에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미친 멍청이하고 장난칠 시간이 없어.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살인 사건이 있다고. 이놈을 쫓아내고 하얀 가운을 입은 정신병원 의사들이 이놈에 대해서 다시 검사하게 하자고. 나 역시 으르렁거리며 비웃음을 띠고 있었다. 내가 연필을 꺼내서 그에게 던졌다. 그리고 말했다. 좋아, 똑똑한 친구. 여기 연필이 하나 있어. 당신이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종이 한 장도 있나요? 거의 짐승처럼 거친 자세로 도노반이 달력에서 한 장을 뜯어냈다. 뒤쪽이 검은 종이었다. 그가 탁자 위로 그 종이를 던졌고 그러는 사이 나는 도노반의 눈을 똑바로 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묻고 있었다. 지금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는 사나운 경멸감을 드러냄으로써 그 눈빛을 숨기려고 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재빨리 살폈고 두 형사의 얼굴 위에는 죄책감 같은 것이 드러나 있었다. 마치 두 명의 현실주의자가 점성술사의 천막 앞에서 서로 마주친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러더니 달림풀이 상황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먼저 우리에게는 몇 가지 사실들이 주어져 있죠. 그가 말을 시작했다. 죽은 사람, 그를 죽이는 것에 연관된 물리적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또한 살인을 행한 수단, 즉 독에 대한 것을 알고 있고 범죄가 일어난 상황 또한 알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 정도로 어리광대 짓은 충분한 것 같아. 도노반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달림풀은 그의 방해를 무시했다. 사실 도노반에게 비웃음을 보낼 정도로도 개의치 않았다. 우리 행성의 학교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도 아는 규칙이 있죠. 이 모든 사실 각각은 일종의 주어진 상징이고
우리가 앞으로 도출할 전체를 설명하는 방정식의 일부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나로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배운 지 너무 오래되었지만 우리 행성의 학교의 수학 시간에 아이들이 배우는 것 또한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정도는 되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달림풀의 연필이 종이 위에서 경주하듯 달리면서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상한 형태의 기호 같은 것들을 펼쳐놓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숫자나 글자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기하학이나 대수학에서 사용하는 기호 같은 것도 아니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나도 확신할 수 있었다. 내가 추측할 수 있는 것들 중 가장 유사한 것은 이집트의 상형 문자였지만 그것 또한 달림풀이 그린 기호들과는 아주 많이 다른 형태였다. 하지만 그것들이 무엇이었든 달림풀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듯 보였다. 몇 분 후 그가 의자에 몸을 기대면서 말했다. 그래요, 이제 여기 설명 방정식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오류를 찾는 과정을 시작해보죠. 도노반과 나는 그의 말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의 혐오감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다. 도노반이 물었다. 도대체 어떤 오류를 어디에서 찾겠다는 것이지? 당신에게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의 기초적인 부분조차도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 관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수학에 기반해서 구성되고 발전한 문명 또는 문화 중에서 우연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형태의 문명에 있어서 거짓말이나 속임수는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죠. 왜냐하면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의 행동과 동기는 완벽한 정밀도를 가지고 설명되고 평가되고 발견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의 말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었다. 내가 말했다. 우리도 저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잖아. 그것을 사용하면 불가능한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짧은 시간 동안의 대화와 이야기 그리고 생각 등을 하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것은 달림풀이 바로 자신이 말했던 그 존재가 맞다는 것, 즉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이었다. 그가 말했다. 나도 지금 당신이 뭘 가리키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너무나도 유치해서 거의 쓸모가 없다고 여겨질 정도죠. 그리고 난 닉은 비웃음이 또다시 떠올랐다. 도노반이 으르렁거렸다. 당신이 많은 것을 떠들었지만 아무것도 명백하게 증명한 것은 없어. 반면에 이 방정식의 오류는 그 스스로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한 조응이 도출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설명적 공식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파츠를 균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응이 논리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장난치나? 도노반이 한숨을 내쉬었다. 조금만 있으면 기술적인 용어들을 생략하고 당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용어들로 해석해줄 생각이에요. 그 술집주인은 실제로 독을 술잔 속으로 쏟아부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방정식의 지배적인 요인인 그 술집 주인은 부차적인 동기의 연속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식을 전개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그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무런 상관없는 동기가 범죄를 향한 길을 환하게 열어준 것이죠. 달림풀의 기호들이 날아가듯 종이 위로 쓰여졌다. 훨씬 더 이상한 기호들이 나타났다. 이번 사건에서 그 술집 주인이 가지는 동기의 가중치에 있어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습관과 탐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물었다. 그 분석에 의하면 술집 주인이 독을 술병에 부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독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또는 그 어떤 악의도 없다는 상태에서 저지른 행동이기는 하지만요. 그건 불가능한 설명이야. 내가 말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방정식의 균형점을 첫 번째 항목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모든 것이 훨씬 더 명확해질 거예요. 술집 주인은 먹지 않은 술을 다시 술병에 넣었다는 것이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술을 주문하고 마시지 않은 손님이 술집 밖으로 나간 다음에 그렇게 한 것이죠. 물론 당연한 이야기였다.
그 추론이 동시에 나와 도노반을 충격에 빠뜨렸다. 도노반이 말했다. 당신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것을 생각해낸 것이지? 그는 그 말을 하면서 칭찬하려는 의도를 가졌지만 달림플은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이 바보 양반아. 나는 그것을 풀어낸 것이라고요.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한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한 것이 있나요? 이 방정식을 전개하는 과정 전체에 모두 담겨 있잖아요. 우연히도 그 요인이 전체 과정에 있어서 일종의 변곡점 역할을 했죠. 당신이 말하는 멍청한 논리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당신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독살하려고 시도한 것이었군. 도노반이 말했다. 분명히 2명이 있었을 거야. 내가 덧붙였다. 그들이 술집 안으로 들어왔고 술을 주문한 것이지. 한 명이 상대방의 술잔에 독을 넣었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고 술집 밖으로 나간 거지. 달림플이 심술궂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자살인가요? 나는 그로 하여금 말을 시작하게 만든 나 자신에게 조용히 욕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기호들을 향해서 시선을 옮긴 다음 말했다. 정말 흔하지 않은 우연 덕분에 당신이 그것을 맞췄어요. 그래요, 거기에는 2명의 사람들과 살인미수가 존재했던 거예요. 도노반은 할 말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았다. 달림플이 연필을 던지며 내려놓았다. 나는 이제 떠나요. 나에게는 더 중요한 할 일이 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그 2명의 이름을 알려줄 수 있을까? 나는 물었다. 그러면서 너무 성급하게 질문을 던진 나 자신에게 또다시 욕설을 조용히 퍼부었다. 달림플이 나에게 혐오스럽다는 듯한 냉정한 시선을 던졌다. 그리고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공식을 다듬는데 다시 1시간 이상이 걸릴 거고 당신들 일을 모두 내가 대신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당신들이 내가 말해준 정보를 모두 소화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면 그냥 형사 일을 그만두는 것이 나을 거예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가 신문실 문 앞에 서더니 고개를 돌렸다. 만약에 나와 다시 연락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크레스트우드 호텔에서 살고 있어요. 그가 비웃음에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당신들은 신발끈을 묶는 데 도움이 필요해질 수도 있겠군요. 그가 떠났다. 도노반이나 나 아무도 그를 막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도노반이 말했다. 우리는 그를 그냥 보낼 수 없어. 그는 살인에 연루되어 있어. 그런 것이 확실해. 아니, 그래야만 해. 그렇지 않다면 그가 어떻게 알겠어? 그가 연루된 것에 대해서 확신하나? 도노반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연필을 집어들더니 아주 강한 힘을 줘서 그것을 부러뜨렸다. 그 비웃는 표정으로 느물거리는 개자식은. 게다가 우리는 그가 한 말 중 어느 것도 맞는지 틀린지 증거가 없어. 이제부터 찾아보자고. 그리고 우리는 찾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가버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데이비스가 들어오기 직전 누가 술집에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가 바로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아는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었고 킨더와 월폴이라는 이름을 가진 2사람을 추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들이 가버의 술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2명 모두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 그리고 월폴은 집안에서 살충제로 쓰려는 용도로 산비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술 취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킨더에게 화가 났고 킨더가 화장실에 간 사이 비소 조금을 그의 잔에 넣었다. 그리고 그들이 술을 먹기도 전에 다른 일이 생겨서 그들은 술집을 나왔다. 가버는 금속성 물체가 갈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기억했고 아마 그 이유 때문에 2사람이 밖으로 나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자 그들은 술집에 대해서 모두 잊었고 돌아갈 생각도 하지 못한 것이었다. 가버는 그들이 밖으로 나가서 매우 기뻤다.
그는 월폴이 비소를 술잔에 넣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고 그냥 술잔 속 술을 다시 술병에 넣었다. 데이비스가 술집 안으로 들어와서 술병에서 부은 술을 먹고 쓰러졌을 때 가버는 겁이 났다. 그의 술집에 악명이 생겨날 수도 있었다. 술 취한 사람들에게 술을 팔고 한 번 따랐던 위스키를 다시 술병에 넣었다는 이유로 주류 판매 허가증을 잃을 수도 있었다. 바로 그렇게 된 것이었다. 비극적인 우연이었다. 심지어 월폴은 자신이 정확히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데이비스가 죽은 것이었다. 그 일을 그냥 거기에서 멈췄더라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 달림풀을 미치광이로 비난하고 그가 운 좋게도 제대로 된 추측을 했다고 간주하고 그 사건을 해결한 공을 우리 스스로에게 돌리는 것이 훨씬 현명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사건 해결의 공을 챙기기는 했다. 하지만 막상 달림풀이 사라지자 그가 실제 했다는 것 자체를 믿기 힘들었다. 몇 주 후, 어느 오후 우리는 크레스트우드 호텔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도노반이 차를 세우더니 호텔 건물 앞에 주차했다. 그는 여기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지. 나는 도노반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았다. 아, 그렇지. 올라가 보자. 그래, 뭐 안 될 것이 뭐 있겠어. 우리는 호텔 안으로 들어가서 접수대에서 방번호를 알아내고 위로 올라갔다. 우리가 방문을 두드렸다. 달림풀이 방문을 열었다. 그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 위에는 비웃음이 떠올라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적대감 같은 것이 남아 있었다. 아, 경찰관 여러분이군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누군가 당신들의 차를 훔쳐갔나요? 우리가 미처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그가 몸을 돌려서 방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그를 따라갔고 방 입구 쪽에서 서서 전체를 살펴보았다. 바닥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는 두꺼운 종이 뭉치에 놓여 있었다. 종이 뭉치에는 그가 술집 살인 사건을 해결할 때 사용했던 이상한 기호 같은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아니 그가 정말로 그 사건을 해결하기는 한 것일 것. 어쨌든 그가 다시 탁자 앞으로 가서 일을 시작했다. 우리는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듯한 태도였다. 종이의 가장자리에 기호를 더 적기 시작했다. 마침내 도노반이 물었다. 도대체 당신 뭔 일을 하고 있는 거요? 달림풀은 마치 중요한 일을 방해받았다는 듯 짜증스러운 시선으로 우리를 올려다봤다. 나는 당신 행성에서 머물기 위한 계획을 짜고 있어요. 나는 여기가 마음에 들거든요. 하지만 지금 하는 그 일이 여기에서 머무는 것하고 무슨 관계라는 거요? 나는 돈을 얻어야 해요. 여기에서 일이 진행되는 방식에 따르면 돈은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돈을 어떻게 얻으려고 하는 거요? 달림풀의 비웃음이 훨씬 더 환하게 짙어졌다. 나는 돈을 훔치려고 해요. 도노반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치 희극 배우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듯한 멍청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내가 말했다.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돈을 훔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옳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멍청한 짓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어디에서 훔칠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가 또 다른 기호를 하나 더 적었다. 좋아. 어디에서 훔칠 생각인가? 나는 아직 확신하고 있지는 않아요. 시카고일지 뉴욕일지 아니면 피츠버그일지. 아니면 지금 이것이 계획의 얼개예요. 완벽하게 마무리했어요. 모든 법칙들, 즉 행동 방식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담고 있어요. 물론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은 것도 사실이죠. 도움을 줄 사람들을 구해야 하고 그들의 능력에 있어서 수학적인 분석을 해야 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훔칠 생각이라는 거요? 계산을 해보니 $500만 정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달림풀이 차분하게 말했다. 도노반과 나를 또다시 서로를 바라보았고 우리의 눈빛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행동을 취해야 하지? 이 사람을 체포해서 또다시 비웃음을 살리를 해야 하나?
아니, 우리가 체포하기를 원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그럴 권리가 있기는 한가? 그냥 이 사람을 미치광이라고 말하고 모든 일을 무시해버려야 하나? 확실했다. 확실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았다. 그리고 가장 쉬운 길이었다. 굳이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둘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달림풀의 얼굴을 봤고 그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강한 확신을 받았다. 마치 빌어먹을 방정식 안에 미리 이 상황을 예견해서 적어놨다는 듯한 느낌이었다. 도노반이 어깨를 으쓱였다. 이 이상한 곳에서 어서 빨리 빠져나가자. 그가 말했다. 우리가 몸을 돌려서 호텔 방에서 나왔다. 그 이유는 우리는 달림풀을 다시 보지 못했다. 사실 나는 거의 그를 잊고 있었다. 그러다가 1년 후 나는 오전 수사를 마치고 다시 경찰서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와 도노반이 사용하는 책상 위에 신문이 하나 놓여 있었다. 제목이 커다랗게 보였다. 보스톤에서 700만 달러를 강탈한 은행 강도 사건 발생. 그리고 신문 기사는 보스톤에서 새롭게 벌어진 유명한 은행 강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 사건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해결되지 않았다. 완전 범죄처럼 보이는 사건이었다. 물론 내가 흥분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그 신문 아래에 놓인 편지를 보고 난 나는 생각이 바뀌었다. 그 편지의 수신인은 나와 도노반이었고 주소와 이름 모두 연필로 적혀 있었다. 발신 주소는 없었다. 내가 서둘러 그것을 뜯었다. 하얀 종이가 떨어졌다. 그 종이 위에는 2개의 단어만이 적혀 있었다. 다른 것은 없었다. 그 단어들은 이것이었다. 아니면 보스턴.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그 은행 강도 사건이 벌어진 지 거의 7년이 흘렀다. 그 7년 동안 도노반과 나는 우리 동료들 중 누군가가 그 사건을 해결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의아해하는 상황을 끝내주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달림풀이 그냥 또 다른 미치광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유명한 강도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거의 만료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그 사건이 정말로 해결될 수 있을까 의아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배후에 있는 달림풀을 우리가 그 호텔 방에서 체포했다면 그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지 의아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인지 아닌지 의아해하고 있다. 아니, 이런 빌어먹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아니, 정말로 그럴까? 살인사건을 푸는 방정식. 폴 페어맨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